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도 조동선 선배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3주 동안 업로드를 못했는데 네. 선배님과 저의 휴가 그리고 추석이 계속 겹치는 바람에 네. 너무 보고 싶었네.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 프로그램 없어졌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뽀얀거탑은. 예. 네. 자, 오늘 네, 이번 말씀하시죠. 추석 연휴에 네. 제가 붙여서 지난 여름에 갔다 오지 않은 여름 휴가를 이번 추석 연휴에 붙여서 갔다 왔습니다. 원래도 까마시지만 더 까매져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 재밌는 데 다녀오셨나요? 아니 저는 원래 까맸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탈리아를 다녀왔는데 오, 너무 좋다. 듣기만 해도 좋다. 이탈리아만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안 가본 나라가 너무 많고 다 그렇죠 뭐. 이탈리아 내에서도 안 가본 도시가 너무 많지만 맞아. 이번에는 죄다 제가 예전에 가봤던 도시들만 다녀왔습니다. 유일 아나운서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제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이제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믿어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네. 그래도 좋더라고요. 제가 다녀왔던 도시가 이제 처음이 베네치아였어요. 베네치아는 두 번째였는데 너무 좋죠. 첫 번째 갔을 때 그 베네치아가 주는 선셋 있잖아요. 그걸 또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뭐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건가요? 아니 배 타고 이제 거기를 가면 코스가 베네치아에서 한번 쭉 돌고 뭐 이렇게 무슨 그 리알토 다리를 중심으로 쭉 운하 있잖아요. 제트 모양의 대운하 길. 그 길을 쭉 돌고 성 마르코 성당 방문했다가 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막 전망 보는 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뭐 리도 섬 갈 수 있고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그리고 그 되게 가수 아이유가 그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알려진 색깔이 되게 예쁜 그런 부라노 섬이 있거든요. 부라노 섬 갔다가 뭐 무라노 섬 들려서 이렇게 오는 게 보통 베니스의 코스인데 이 시간을 그냥 잘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때도 그랬는데 부라노 섬을 갔다가 베니스로 다시 와야 되는 배 수상 버스죠. 수상 버스를 타고 오면 용케 그게 해질녘이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방문했을 때도 그랬지. 제가 첫 번째는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한 8년 정도에 처음 방문했을 것 같은데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이 예뻤겠다. 네. 근데 첫 번째 때는 제가 배 그 수상 그 버스의 바깥쪽에 좋은 자리여서 사진 찍기가 용이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가운데 자리에 그러니까 서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셋을 찍기가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부득이어서 앉아 있는 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멋있었던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여행에서 좀 달랐던 건 그 전에는 그냥 현지 가이드를 선택해서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행 책자를 보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니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오디오 가이드북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 도시당 뭐 한 4, 5만 원 정도 가격으로 사면 뭐 가족 여러 명이 다 뭐 이어폰 끼고 들을 수 있는데 그걸 끼면서 들었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동안 제가 모르고 다녔던 것들이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겨서 집에 숙소로 돌아와서는 관련 또 찾아보고 서적을 좀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저는 그냥 별로였다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나에게는 봉사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가 의외로 상당히 또 새로운 재미있는 걸 다시 느끼고 느꼈던 오셨네요. 그리고 피렌체 두 번째 방문한 데가 피렌체인데 피렌체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그래요? 참 희한해요. 많이 가셨네요. 오래 머물지는 않았는데 둘 다 뭐 한 번은 1박 2일, 한 번은 당일. 이번에는 2박 3일이었는데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거 뭐 유명한 데인가? 네. 거기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맞아.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마저 하는 거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야. 2000년 초반이지 그거. 네. 진짜. 요즘 젊은 분들은 아무도 몰라 냉정과 열정 사이. 박아람 PD 태어났을 때쯤이구나. 네. 얘기 안 해야지. 근데 그것도 그랬죠. 이번에는 뭐냐면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 언덕을
올라갔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는 한 18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미켈란젤로 언덕을 간 것 같은데 2006년에.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사람이 먼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켈란젤로 언덕은 사람으로 붐비는 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뭐 중간에 영화나 이런 게 있었나? 그런가요? 저도 모르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게 있었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원래 사람 구경 재미 좋잖아요. 와 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인종이 있을수록 좋고. 예. 예. 그랬고 역시 피렌체에서도 그 오디오 가이드북을 옆에 끼면서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니까. 그건 전 세계가 다 있는 가이드 앱이에요? 웬만한 관광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외에 이제 보면 이탈리아도 뭐 다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뭐 피렌체, 뭐 베네치아, 로마, 뭐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그 지역을 사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도 있는가 궁금해서. 그건 광화문 모르겠어요. 가면 광화문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있나? 돌아다니면 네. 남대문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남대문 경복궁도. 우리나라부터 가도 재밌을 예. 것 같아요. 역사 막 모르잖아 우리 우리. 경복궁 솔직히 가서 진짜. 창경궁 가도 헷갈리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그걸 가면서 막 뭐 창경궁, 뭐 경복궁 이렇게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네. 오디오 가이드 보면 어느 위치에 딱 가세요. 그럼 그 위치에 가면 자 여기서 오른쪽을 보세요. 뭐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쉬는 포인트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말피라는 데를 갔는데 아말피는 제가 2006년도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때는 제가 아말피에 너무 자고 싶었는데 아말피 당시 제가 이제 군의관이었는데 군의관의 월급으로는 아말피에 있는 호텔을 이렇게 딱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막 1박에 막 5, 60만 원 했으니까. 우와, 비싸다. 당시에는 뭐 1박에 20만 원 정도의 숙소만 제가 선택하려고 막 했던 곳인데 그래서 당시 그 소렌토에서 이 살레르노까지 가는 그 이 해안길이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장 운전을 꼭 해봐야 되는 그 해안도로 1위를 꼬불꼬불 그 절벽 네. 해안도로잖아요. 근데 2006년도에 그때는 시타버스를 소렌토에서 시타버스를 타고 아말피를 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살레르노에 가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꿈을 이루셨네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거 하지 마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꼬불길이죠. 일단 아니 꼬불꼬불한 길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이 차 이게 도로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서 버스가 오거나 뭐 오는 게 불안해요. 그냥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해줍니다. 너무 스트레스. 큰 차 빌리셨어요? 아니 작은 차 받았는데 근데 이탈리아 분들은 되게 그런 좁은 도로를 잘 세게 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관광객으로 그 도로를 그들의 템포와 갖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고 매우 스트레스풀했습니다. 다만 그 가는 길의 정경은 제가 운전하면서도 막 너무나 이게 짜릿짜릿하면서도 약간 뭔가 놀이기구를 타는 그런 전경들이 펼쳐지긴 했지만 매우 스트레스풀했고 이번에 또 놀라웠던 게 그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테마로 했으니까 폼페이를 가야 되잖아요. 폼페이? 네. 아말피에서 폼페이를 가려면 그 아말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의 이런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잘못 길을 들어서 더 험한 길로 갔습니다. 어머. 그 평화로운 동네 되게 어렵고요. 아말피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깥에 보면 저 이번에 처음 느꼈던 건데 바깥에서 보면 거기 이제 뭐 포지타노 있고 유명한 거 소렌토, 포지타노 뭐 아말피 그다음에 이렇게 바깥에서만 보이는 게 그냥 우리 다였는 줄 알았는데 안에 뭐 있죠 진짜 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높은 산 중에 훨씬 더 큰 사람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있죠. 저는 그게 뭐냐면 뭐 동화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동화책 보면 어떤 숲을 지나가면 산속 뭐 깊은 곳에 아주 웅장한 마을이 나타났다. 뭐 이런 동화책 어렸을 때 읽어본
기억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너무 깜짝 놀란 경험이었는데 다만 역시 운전은 상당히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뭐 그랬습니다. 코스 너무 좋았네요. 이곳은 나는 다시 또 가고 싶은 곳들인데 왜 한 번 갔다고 안 가는 공식은 뭐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으니까 제일 저는 뭐냐면 아직 정말로 가고 싶은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가고 싶고 터키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포르투갈을 리스본밖에 안 가봤는데 포르투갈도 정말로 막 나서 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제가 막 못 가본, 그러니까 뭐 나머지 뭐 폴란드, 뭐 덴마크, 그다음에 벨기에 이런 데 다 안 가봐서 나도 다 안 가본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나라들을 좀 더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갔던 데를 또 가니까 물론 좋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았던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살았던 모습. 그러니까 전 아말피가 하고 사실 더 유명한 관광지는 포지타노잖아요. 포지타노는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숙소를 예약하려고 보니까 포지타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가 없는 레벨이에요. 너무 비싸서. 그건 유일의 아나운서 정도나 돼야 이제. 알겠어요. 제가 갔다 오고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포지타노와 저는 이제 이번에 포지타노 그냥 잠깐 간 거죠. 구경 삼아. 그런데 포지타노와 아말피를 딱 비교해 보면 아말피에는 그 산 그 사이에 약간의 평지가 있고 거기에 시장이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은 관광객도 사용하지만 현지인들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 덤터기가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현지 사람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을 보는 것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떤 관광지 아주 잘 갖춰진 뭐 이렇게 호텔 이런 것에만 있으면 약간 저는 휴양지에 5일 이상 있으면 너무 지루해서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루함을 할 겨를이 없는 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예전에 사람들이 주었던 역사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박물관 무슨 오래된 성당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만 가다 보면 또 지루하거든요. 맞아. 나중에는 저는 박물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거 같잖아. 나중에 화장실만 갔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막 아기자기 덤터기가 없는 것들이 확보된 그런 사는 모습들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하는 공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로마에서도 뭐 다 좋았긴 했지만 어디가 좋았냐면 공짜로 올라갈 수 있는 트레비 분수와 그 스페인 계단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뭔가를 하고 동전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는 게 이런 자칫 지루할 뻔했던 이런 여행에 아주 그냥 포인트가 됐던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트레비 분수 깨끗해졌어요? 얼마 전에 오염된 거 나왔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걱정했던 게 이제 소매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유럽이 좀 막 그렇다는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 아무 일 없었나요? 경찰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많아서 그리고 호루라기를 많이 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느꼈고 근데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코로나 이후 이탈리아를 찾는 관광객이 4배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참았던 분들 다 폭발해서 가셨군요. 폭발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뭐 온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겠네요. 그 얼마 전에 영화 리플리를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 로마 배경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태리 남부 나오고 그 트레비 분수랑 스페인 계단 장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고즈넉하니 좋더라고요. 이태리 남부 느낌이. 이태리 남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사실은 이번에도 만약 이태리를 갈 거면 시칠리아를 가고 싶었어요. 그것도 시칠리아를 안 됐죠. 근데 제가 시칠리아를 간 것도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런 고즈넉하고 한가하고 그리고 문화유산도 있고 음식도 완전히 싸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 그 맛봤던 경험했던 음식의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뛰어났던 데가 저는 시칠리아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못 갔는데 근데 이번에 아말피가 그 정도까지만 갔는데 그러니까 고즈넉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붐볐나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만끽하고 오셨다니 너무 좋고 스트레스 많이 풀고 오셨겠네요. 근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또 너무 긴 여행을 갔다 오면 집에 오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뭐 계속 긴장하잖아요. 나가면 이제 뭐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니까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짐 오면 뭐 짐 이렇게 드는 것 그다음에 교통편 뭐 지연되나 안 되나 기차가 뭐 연착되나 안 되나 비행기가 연착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다가 어쨌든 돌아오니까 참 좋았습니다. 아유, 또 하나 이제 경험치 쌓고 오신 거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아말피의 숙소를 그러니까 호텔을 잡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는 데를 그 관광객으로 바꾼 관광 에어비앤비 같은 에어비앤비는 아니고 저는 이제 부킹닷컴에서 하는 데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옛날에 지어진 집이니까 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을 한 200계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짐 가지고? 짐 가지고 와우. 다 계단이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와 이거를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짐 들고 걸을 수 있으니까 가지. 더 나이 들어서 내 무릎 뭐 아프고 이럴 때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아차, 그러니까 그 숙소가 되게 전망이 좋았어요. 아말피 쪽 시장과 이게 딱 바다가 다 보이는. 하지만 올라가기는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옛날 집이다 보니까 되게 좁았어요. 너무 좋았겠다. 좁고 그렇지만 이제 뭐 거기 그런 아름다운 배경이 있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맥주 한 병을 사다가 거기서 앞에다 놓고 마시는 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너무 가성비를 딱 내게 해주잖아요. 그랬습니다. 한 70살부터 잘 못 걷는다 하면 한 20년이나 또 남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선배님.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거 계속 좀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산을 등산한 그 사진을 딱 올리는 거예요. 또 가을산 너무 예쁘잖아요.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것도 있지. 또 등산도 내 무릎 건강할 때 해야 되는데 나빠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지금 아직 지리산 천왕봉도 못 다녀왔어요. 설악산은 제법 많이 갔지만 대청봉은 못 올랐거든요. 저는 가봤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그런 데를 가고 싶은 마음도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약간의 조급함도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하고 계세요. 아무튼 뭐. 자, 그러면 건강상담 메일 3주나 기다리신 분 하나 이제 있거든요.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린 거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거 피부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일단 피부과 전문의 이미성 원장님 연결해 드렸거든요. 인사드릴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방송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자께서 사진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선생님께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요.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자, 아내가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져서 괴로워해서 어떻게 하나 궁금한데 원래는 피부에 큰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최근에 안 좋아졌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겨드랑이, 등, 종아리, 허벅지 이렇게 뒤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거의 전신에 좀 두드러기가 난 형태예요. 아내는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몸이 피곤해져서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냐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병원을 워낙 가기 싫어하시는 분이어서 또 피부과 약은 보통 독하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셔서 주저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원장님 사진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막 두드러기 나거나 이런 거 있는 경우 많잖아요. 어떻게 많죠? 보이시나요? 근데 이건 지금 두드러기 일종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벨진이 돋은 거거든요. 뭐 도돌도돌하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지금 이게 허벅지인 것 같은데 허벅지는 이렇게 그
그 플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처럼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거거든요. 좀 부어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일단은 지금 도돌도돌 나고 그다음 겨드랑이 나고 한 걸로 봐서는 알러지 반응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땀이 많이 차거나 네. 이랬을 때 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더울 때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분이 좀 운동하신다고 그랬었죠. 네네. 운동하면 심해지는 게 땀 나거나 열이 나면 좀 심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런 거 생기기 전에 네. 최근에 어떤 약 같은 거 먹은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돌도돌 생기는 게 사지에 생길 때는 일단은 그 약에 대한 발진 같은 것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이나 또 약에 의한 발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두드러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두드러기라 함은 그냥 그 모기 물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그게 이제 뭐 지도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순간에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지죠. 그게 이제 보통 그 가장 흔한 그 심장성 두드러기라는 건데 근데 그 두드러기도 그런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땀이 나거나 막 더울 때 생기는 뭐 콜린성 두드러기도 있고 또 현면성 두드러기에서 뭘 찬데 노출되면 또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두드러기 종류 되게 다양해요. 인공성 난마진이라고 자기 몸에다가 이제 이름이나 뭐 하트 모양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데 그것도 이제 알러지의 일종이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두드러기랑 요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일단은 한번 그 병원에서 처방 받으시면 돼요. 이제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그걸 또 적당량 쓰고 끊으면 큰 무리는 없어요. 오히려 항생제 쓰거나 내과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조금 써보고 뭐 항히스타민제도 써보고 바르는 것도 써보고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몸에 무슨 뭐 좀 면역 반응이나 이런 거 좀 알 수 있는 게 좋으니까 보통 이제 알러지스 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면역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 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두드러기는 아니고 알러직 반응이라는 거죠. 발진. 그 허벅지에 생긴 거는 두드러기 모양으로 생기긴 했는데 이제 전체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두드러기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과 약은 독하지 않다. 네, 독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과에서 피부과 약 받는 것보다 피부과 전문의한테 피부과 약 받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의한테 피부과 전문의한테 받으셔야 되고 이제 약만 따지더라도 내과 약보다 그냥 안전하니까 제대로 쓰면 피부과 전문의한테 제대로 받으시면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피부 발진 같은 거는 흔하니까 약국 가서 약 사 먹거나 연고 처방 받는 경우 많은데 그렇게 해도 효과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 사실은 이제 약을 함부로 먹거나 막 인터넷 사거나 하면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뭐 혈압이 오른다거나 뭐 피부가 이렇게 위축이 돼요. 그리고 튼 살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혈관 확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본인이 그냥 약을 사서 막 먹거나 바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면 뭐 또 여드름 약도 막 그냥 본인이 막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어디 직구로 막 구해서 먹는데 큰일 날 일이 잘못하면 그 약을 먹고 누가 흡입하거나 해서 먹었을 때는 기형아를 낳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그 싼 김에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냥 피부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셔서 딱 보이고 치료 받으시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중요한 거네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러다가 이 사례자분이 괜찮아지시면 뭐 상관없는 거죠. 그냥 지내셔도 되는 거죠. 이게 뭐 크게 문제될 그 질환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딱 보시기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면 일단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전문의한테.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오늘이 목요일인데 저한테 화요일부터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봤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미리부터 보내주신 거죠? 꼼꼼히 읽어보시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런 주제던데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는 하나의 질병명이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최근에
지금 그 전쟁 때문에 또 이슈가 확 바뀌었지만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그 분노 범죄가 상당한 화제가 됐었죠. 그랬었죠. 뭐 묻지마 이런 것도 있었고, 묻지마도 있었고, 예고하면서 또 뭐 예고도 칼부림도 있었고, 칼부림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화가 난다고 인분이 묻어 있는 기저귀를 투척하는 사건이 있었고, 맞아요. 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셋이 술 마시다가 등 두드려주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화난다고 흉기로 하는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노 범죄를 취재하다가 네. 이 분노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분노 조절의 문제점을 조금 알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공유하자. 그러니까 이런 분노 조절장애나 분노 범죄와 상관없이 분노 제가 조금 도움받고 저는 어쩌면 조금 힐링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하자고 제가 이제 좋은데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새로 시작한 주간 조동찬이라는 코너를 그래서 분노로 잡았습니다. 일단 저는 유일아 씨는 화를 잘 내는 편인가요? 네. 그냥 인정할게요. 보통 누구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냥 가리지 않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평소에 화는 잘 안 내요. 근데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점에서 딱 딸깍하는 순간 이제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화를 내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네. 저는 분명히 이제 지금 화를 내는 거 잘 낸다고 했는데 유일아 아나운서도 분명히 했어요. 화를 내는 게 화를 내다 보면 관계가 매우 불편해지잖아요. 불편해지죠. 그리고 화를 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는 사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화를 안 내야겠다, 덜 내야겠다는 방법을 나름 찾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30대 때 10년 전에 조동찬은 정말로 불같이 화를 내는 놈이었는데 지금의 조동찬은 저는 과거보다는 훨씬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조동찬은 이게 분노가 되게 차 있는 놈이야 라고 저를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도 알겠지만 팟캐스트 하다가도 제가 분노가 막 하잖아요. 그건 분노라고 봐야 되나요? 물론 이제 분노에는 바람직한 방향의 분노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인간관계가 아닌 어떤 사회적 불이한 현상과 관계 이런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런 분노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 말고도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화를 저는 잘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면 화를 참지 못했느냐? 제가 화가 평소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조동찬 너는 화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내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평소에 화가 많이 차 있기 때문이야. 그러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많이 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저는 쉽게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화가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넘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나에게 쌓여진 분노가 많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계속 화를 내는 것은 계속해서 분노가 나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물컵에다 비유했는데 물이 넘치는 것은 그러니까 빈 잔에 빈 물컵에 넘치진 않거든요. 이 빈 물컵에 찰랑찰랑 차 있을 때 누가 딱 거기다 부으면 넘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흔히들 그래요. 제가 막 어떤 직장에서 일하다가 막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이고 막 어떻게 안 내고 있었는데 딱 집에 갔는데 누가 문을 쾅 닫아도 좀 문 살살 닫으면 안 돼? 하고 화를 낸 기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을 쾅 닫는 것은 만약 아침에 제가 집에서 이러는데 쾅 닫으면 야 좀 살살 닫아라 이렇게 했을 말인데 그 저녁에
똑같은 걸 보고서 화를 낸 거는 분명히 이 낮과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언제 나는 그렇게 계속 분노가 쌓이느냐, 나의 화가 쌓이느냐, 뭐 90% 이상이 사람 관계죠. 네. 나에게 쌓이는 거는. 네. 그리고 그 사람 관계는 다양하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죠. 일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은 많이 하지 않나요? 일도 가만히 보면 일이 힘든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업무가 많아지면. 그런데 진짜로 화나는 거는 그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분노가 쌓이죠.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일 자체보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뭐 혼자 일하는 건 상관없을 텐데 뭔가 협업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면 더 그렇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혼자 일하시는 작가분들이 막 하다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분들이 막 분노, 화 미쳐버리겠네 막 이렇게 화가 치밀지는 않을 거야. 저도 뭐냐면 원고 마감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긴 하지만 이게 이 분노로 그때 막 분노가 하진 않는데 분노가 나는 이유는 같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분노의 기전이래요. 저는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죠? 딱 이게 완전히 동의했어요. 제가 그래서 화나는 순간들을 되짚어봤더니 맞아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이건 내가 손해 보는 거라고. 손해를 본다 생각했을 물론 때. 손해 보는 것도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거니까 실은 커다란 카테고리에서는 무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분노학자들은 분노를 유발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감정을 무시라고 말씀합니다. 무시. 그래서 무시를 당한다고 했을 때 나의 분노는 넘쳐나고 반대로 나도 상대방을 무시할 때 상대방의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 무시로 쌓아져가는 분노의 컵에 이 차곡차곡 찰랑찰랑하는 이 분노의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화를 내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도 그게 답이 아닌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분노의 보존 법칙이라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유일한 아나운서한테 화를 뭐 5만큼 내요. 그러면 5만큼 쌓이겠죠. 그럼 유일한 아나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분노가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한 다음에 유일한 아나운서한테 제가 주었던 분노 5가 오히려 더 크게 쌓여서 저한테 15로 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노는 그렇게 화를 낸다고 당장은 내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시간을 관계를 두면 내가 냈던 분노는 확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참으라는 거냐? 근데 일단 참는 건 불가능하죠. 분노는 쌓이면 쌓일수록 넘치게 마련이니까. 언젠가는 터지니까. 그러니까 분노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분노를 참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화를 잘 참는 사람은 없다. 일시적으로 참는 거고 넘치면 더 크게 발산한다. 그리고 그것의 한 형태가 다른 사람에게 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 화의 분노가 자기에게로 향한다. 참으면 그게 자해와 자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와 자살의 메커니즘도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살과 타살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메커니즘, 분노에 대한 메커니즘은 이 공격성에 있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어렵죠. 화를 내는 것도 답이 아니다. 둘 다 못하게 하면 화를 참는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분노 조절이 쉽지 않은 겁니다. 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가 예전에 한국인의 분노 이 조절을 못하는 사람을 그 조사해봤더니 무려 52%예요.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사실 물어보면 분노 때문에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분노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참 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분노를 이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것만 일단은 인정을 하더라도 네. 그게 또 분노를 시작하는 분노를 잘 이 조절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건 뭐 미국에서 유명한 이거 대학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요. 유명한 대학에서 이 논문,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네. 나의 분노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나의 분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내 분노 조절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 화내는 것, 그다음에 화를 참는 것 그게 방법이 아니라면 무엇이냐? 바로 비워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워내는 것? 비워내는 건 뭐냐면 네. 물컵에 가득 찬 컵을 화내는 확 던지는 거예요. 이게 화내는 거라면 이걸 쫄쫄쫄쫄쫄쫄 따라내는 걸 비워내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 비워내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떠냐면 훈련이 방법을 알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알고 훈련이 필요한데 이 분노를 비워내는 방법에 관한 그 챕터는 뭐냐면 네. 한 챕터예요. 네. 이 방법이. 그리고 문화권 어느 대학이 한 것 어느 종교가 한 방법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방법들이 이 그 분노 교과서에 나열이 됐습니다. 보면 재밌어요. 이게 유대인 문화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슬람 요즘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네. 그 팔레스타인 이 문제 때문에 뭐 지금 시끄럽긴 하지만 아무튼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 비워내기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각 문화마다 정말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 종교에서도 상당히 가치 있는 수행 걸어가야 될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제가 분노를 대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화 내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조동찬 네가 갖고 있는 분노를 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넌 계속 화내거나 화를 참거나 이 분노 때문에 너의 수명이 단축되고 너의 뇌졸중이 올라가고 그리고 게다가 너와 같이 되는 모든 사람의 우울증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으로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으려면 되게 이것에 진심이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 각각의 이런 것들을 그 카테고리를 보면서 공통적인 것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사실은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분노학자가 발견해서 요약한 거죠. 네, 방법? 네. 두 가지 방법이 감정 빼는 것과 타협입니다. 네. 감정 빼는 건 뭐냐면 감정 빼는 거야 우리 차분하자 이런 거는 뭐 쉽지만 이 감정 빼기의 기술은 뭐냐면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 일단 욕을 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만 하는 나의 감정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 욕을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써야 하지 않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거를 제가 우리말로 한 건데 하나가 항상 always 두 번째가 never 전혀 그 다음에 should 반드시 그 다음에 unfair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장으로 대입하면 유라 아나운서 그러니까 네. 이라야 너는 항상 왜 이런 식이냐 그러니까 기분 나쁘네 갑자기. 항상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우리가 모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
부정적인 문장에서 이 단어가 조금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단어들인가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저는 너는 왜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포인트에서 전혀가 들어가면 훨씬 더 하죠. 그다음에 너 제발 이거 반드시 오늘 해야 돼. 너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불공정하냐? 너는 좀 그래. 사실 이제 unfair인데 이 말이 우리 말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영어 사람들은 이제 unfair라는 거 아닐까요?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저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봐요? 너는 항상 왜 네 생각만 하냐? 넌 너만 생각해. 요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계에서 unfair하다는 거는 자신만 생각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unfair 불공정하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 의미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 unfair라는 단어는 그들이 선택한 그 영어 문화권에서의 화나는 단어 unfair는 우리 문화에서는 너만 생각해. 왜 항상 너만 생각하냐? 이런 거 같은데 네. 아무튼 요게 4개의 문장을 하는 것을 내가 안 해야죠. 상대방에 얘기할 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타협인데 네. 이 타협은 저는 이거 사실 뭐 하버드 의대의 분노 최고 권위학자가 얘기한 방법은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을 뒷담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동료들에게 뒷담화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 분노를 풀어라는 게 한 방법으로 제시된 적도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결국 뒷담화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시간적으로 그 사람의 분노를 덜이키고 그게 나에게 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 뭐냐면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거짓말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유일 아나운서 난 너무 싫어요. 근데 아니야, 유일 아나운서 좋은 애야. 계속 이렇게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게 그 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타협의 방법이네요. 네, 타협의 방법 중에 이것도 아티클, 그러니까 논문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건 약간 저는 어쨌든 공감은 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한 거니까 뭐 소개는 시켜드리고요. 근데 제가 찾은 것 중에 포기하라는 건가 보다. 좀 타협이라는 게 안 되는 거 좀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던 게 네. 1%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 뭐 기분 나쁘겠죠. 뭐 다 싫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보면 다는 아니야. 한 1% 정도는 내가 공감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1%를 찾아내서 일단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야. 유라 아나운서가 어제 유라 아나운서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중에 저를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미치겠는데 잠깐만 했던 얘기들을 막 해보니까 막 그런 거야. 어제 유라 아나운서가 나한테 다리도 짧고 머리도 크고 뭐 술도 잘 못 마시고 뭐 먹을 때 막 소리 내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인데 그 중에서 뭐냐면 딱 하나 인정하는 거 뭐 다리가 짧은 거 어제 유라운서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다리가 짧다는 건 뭐 저도 수긍해요. 인정해요. 이렇게 뭐 그런 거 제 다리 짧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지적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1%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하지만을 넣으래요. 네. 하지만 제가 머리가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 밥 먹을 때 뭐 그렇게 소리 내는 거가 그런가요? 전 잘 몰랐는데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유머입니다. 유머. 화나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머를 쓰라는 말에 웃음이 나네. 네. 유머는 뭐 키워드입니다. 네. 모든 논문에 이거와 관련된 분노 비워내기에서 모든 논문에 다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효과가 사랑하죠, 유머를. 입증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해보려고 하면 화나는 상황에서 화나게 한 사람에게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고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분노를 비워내는 것은 뭐 자꾸 해보면 느나요? 수행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기하면 그냥 분노 조절 못하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분노를 비워내는 것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네. 조동찬의 문제는 분노 뭐 하고 뭐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게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걸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게 우리 분노 조절의 가장 문제의 첫 단계였대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 너 니네 분노 비워내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 절대 못 비워내. 넌 그냥 화내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 근데 주변 사람한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들어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이거 화내는 사람 이걸 하라고요? 네, 하라고요. 네. 그것으로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해봤더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즉각적으로는 아직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순간은 참았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저도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고요. 한참 안 돼. 이게 초보자 단계고요. 화난 거 아니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안 돼. 이거 화내는 거 아니니까 다 꼭 일단 가지고 가요 집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집에 와서 이것 때문에 잠 못 잘 정도로 막 화가 나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잔을 계속 쌓는 거예요. 억지로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가자. 그 다음 날 전화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했어. 어제 했던 것 중에 이건 이해가 되고 이 포인트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 포인트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요렇게 해보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직은 유머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유머는 훨씬 더 고급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말씀드리자면 훨씬 그 이전에 이것을 고민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그냥 싸우거나 안 보거나 했겠죠. 예. 그러니까 훨씬 나아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유머까지 내가 사용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좀 이거니까 뭐냐면 조동찬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동찬이 그분들 분노를 막 전공하고 했던 분들을 공부를 해서 그것을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 이 뭐냐면 뭔가가 이제 확 그 분노가 이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였구나. 네.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람이 많겠구나를 이게 느끼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관계는 접으라. 이것도 분노를 비워내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3대 기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감정 빼기, 그 다음에 타협, 그 다음에는 포기입니다. 포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감정을 빼고 타협, 어렵게 맞게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3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저는 어떤 제 스스로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분노 때문에 어떨 때는 뭐냐면 자존감이 되게 많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 그것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래 버렸냐 막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아니죠. 그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려고 일단 노력하는 것 이 첫 단계에서부터 저는 많은 심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론 거기 그 분노 교과서에 써 있지만 쉽지 않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고 상대방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욕심 안 내고 당신 그렇게 사세요. 뭐 하면서 가는 거죠. 네. 좋네요. 원래 좀 화가 날 때 말을 함부로 하면 나도 더 화가 나고 상황이 악화되는데 여기 핵심 포인트는 좀 예쁘게 말하면서 풀어보는 게 언어의 기술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유일한 아나운서가 지적했던 것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화를 내는 것이 왜 화를 더 돋우냐면 화를 그러니까 이게 영국 그 연구팀이 화를 내는 사람과 화를 나지 않을 때 화를 낼 때 같은 사람 할 때 펑셔널 MRI를 찍었어요. 뇌가 빨갛게 변합니다. 어디가? 화낼 때? 네. 언어와 판단력이 완전히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거칠어지고 판단력이 더 안 돼요. 근데 화를 내면 낼수록 그게 더 빨개져요. 화를 내면 낼수록 나의 공격성은 더 강해지고 나의 판단력은 더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했어요. 보통 그 최근에 있었던 끔찍한 범죄도 이미 2번 정도 흉기를 휘둘렀을 때 사망을 했어요. 피해자는. 그런데 뭐 수십 번을 더 그리고 이미 넉다운된 사람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게 화를 내는 화가 화를 더 불러일으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나를 점점 더 망가뜨리는 이걸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화의 분노의 악순환이에요. 그게 내가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죽은 사람한테 뭐하러 계속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는 순간 나도 그렇게 망가진다는 거. 그리고 보면서 저를 돌아봤더니 저 많이 그랬던 거. 저 그런 사례 저한테도 많이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답이 아닌 것을 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화를 낸다고 풀리는 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풀리는 거가 아니라 나를 더 망가뜨린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 특히 화가 났을 때 화가 더 많이 났을 때 이 내는 것은 더 나를 망가뜨린다. 그리고 그것이 선을 넘으면 나도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화를 내지도 참지도 말라는 것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것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저는 되게 해보고 싶었고 물론 중간중간에도 실패했어요. 지금도 뭐 많이 실패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실패했다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내가 실패했네. 이거 했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 실패했던 사람에게는 제가 다시 다가가기가 좀 쉬웠어요. 내 실패를 인정하니까. 제가 화냈던 사람. 근데 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어요. 제가 사과를 하는 것도. 또 사과하다 보면 또 쉽게 또 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선배님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예쁘게 말해야지, 분노 어떻게 좀 비워내야지 어렵게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돌파군 하나 주셨잖아요. 너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접자, 포기하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접자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저는 뭐냐면 이게 만약 부모 자식 관계 뭐 아주 뭐 예를 들면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봤죠. 근데 그게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를 포기하라는. 그러니까 뭐 마음 편해지니까. 그게 가까운 제가 그거를 제 자식한테 딱 대입해봐도 그렇구나. 자식이 제일 대입이 잘 되겠는데. 내 자식 포기하는 게 걔를 사랑하는 것, 걔를 뭐 온전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마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걔와 나의 관계, 내가 걔한테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을 포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더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관계가 좋아질 필요는 없겠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서로 약간은 냉랭하게 하지만 난 네가 잘 되길 바래. 이런 게 포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좋네요.
난 접기라고 하길래 아예 연을 끊으면 되나 싶어서. 연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끊어야죠. 핸드폰 번호 서로 지울까 뭐 얘기하려다가 연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끊어야죠. 너무 재밌습니다. 분노가 다들 있으실 텐데 어떻게 좀 잘 가지고 내 분노를 가지고 노냐. 요 부분 고민할 수 있는 이제 가닥을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분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분노에 취약한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전반적으로 취약한 사람 전반적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우리의 현대인의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취재가 된 다음에 나중에 또 팟캐스트에서 각자 이야기들도 할 게 많겠네요. 네,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또 방송 하잖아요, 그죠? 네. 당분간은 또 쉴 일이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